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결혼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신혼이라고 하면 맨날 깨를 볶듯이 매일매일 행복에 겨워야 하는데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저 몰래 같은 회사 남자 직원과 카풀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싸우게 되었는데요. 저는 다른 문제라면 모를까 남자와 관련된 일이면 훨씬 더 예민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이전에도 남자 문제 때문에 만난에 만회했던 일이 많아서 도저히 아내가 카풀하는 걸 너그럽게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는 결혼 전부터 성격이 굉장히 털털했습니다. 친구들도 여자인 친구들보다는 남사친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고 워낙 시원시원한 성격이라 저도 연애를 하기 전에 아내의 모습을 보았을 때 털털한 모습들이 제게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다고 몇 달을 쫓아다니다시피 쫓아다녀 연애를 시작했는데 좋게만 보이던 아내의 성격이 남이 아닌 연인 사이가 되니 정말 너무나 신경 쓰이더군요. 어느 장소에서건 아내는 남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시덥지 않은 농담들도 아내는 곧잘 웃으며 잘 받아주고 팔짱도 끼면서 대화를 하니 남자들이 제 아내를 정말 좋아하더군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 남녀 사이에도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이해 못하는 구시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바보로 취급을 해서 대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더라도 친구 선은 지키고 한 번도 제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데 차라리 그렇게 자신있게 말을 하니 제가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렇지만 아내는 선을 지킨다고 지키는데 주변의 남자들은 그렇게 아내를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일부러 술자리에서 야한 농담을 꺼내면서 아내를 떠보기도 하고 심지어 데이트를 하면서 아내의 폰을 봤을 때 고백하는 카톡도 여러 번 봤었습니다. 물론 아내는 고백을 전부 거절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불안하고 너무 신경 쓰여도 아내에게 따져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고백을 거절했는데 그걸 가지고 따지면 제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아무튼 결혼 전에 이런 일들이 간혹 있다 보니 저는 아내의 남자 관계에 대해 항상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의 행동이 변하지 않아서 결혼 전에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남자들을 너무 편하게 대하고 만나는 것 같다. 그게 자기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지만은 나는 그게 너무 신경 쓰여서 너랑 결혼을 결심하는 게 망설여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 투정 부리는 듯 이야기했을 때와는 다르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니 아내도 생각을 해보더니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타고난 성격이라 제가 바라는 만큼 완벽하게 고치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만큼 자기도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하네요. 그땐 정말 감동했었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아내가 고쳐보겠다라는 말을 할 줄은 몰랐었거든요. 여차저차 아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니 너무 고마워서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땐 아내가 정말 진심으로 바뀌기 위해서 노력을 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줄 거라 믿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결혼 준비부터 식을 올리는 날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서로 나이가 있는 상태라 양가 집안 어른들께서 두 팔 벌려 반기셨고 아무런 문제 없이 결혼식까지 이어졌습니다. 서로 맞벌이를 하느라 얼굴 볼 시간도 적었지만 그래도 서로 배려해가면서 지내니 결혼 생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낄 즈음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여러 사람들 소리가 들리길래 어디냐고 했더니 아내가 다니는 회사의 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제게 묻기를 저희 신혼집 근처에 같은 회사 직원이 있는데 출퇴근할 때 그 직원이 아내에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괜찮겠냐고 제게 물어보는데 저는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항상 조심했으면 하는 남자 문제라
되도록이면 엮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커플이라뇨. 제가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 아내의 직장 동료들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마 다들 모여서 제게 전화를 걸어 허락하는 모습을 기대했나 봅니다. 출퇴근하기에 버스도 잘 안 오고 너무 멀단 말이야. 나 땡땡씨가 태워준다는데 그냥 타고 출근하면 안 돼?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그렇게 집에 돌아온 아내는 엄청 화가 나 있더군요. 다른 직장 동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무안을 주면 어떡하느냐. 내가 어떤 입장일지 생각도 하지 않느냐. 그냥 출퇴근만 도와준다는 건데 왜 자기를 못 믿느냐는 둥 쏘아붙였습니다. 저도 아내의 말을 받아쳐서 내가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이면 자기도 나를 조금 생각해 줄 수는 없느냐고 말이죠. 결국에는 그 남자 직원 차를 얻어 타고 다니지 않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믿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결국 제가 우려하던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내의 사소한 행동 변화가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할 때는 편한 게 최고라며 바지만 입고 다니던 아내가 갑자기 치마를 입고 출근하지를 않나? 쇼핑을 부쩍 자주 하고 집에서 저와 둘만 있더라도 저와 대화를 하지 않고 혼자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상했습니다. 주말이면 그래도 나가서 드라이브라도 하며 데이트를 했었는데 요즘은 피곤하다면서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폰만 부여잡고 살고 직감적으로 아내에게 무슨 변화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도 짧아지고 진지한 이야기는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싶어서 아내가 다니는 회사 동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도 연애 초기까지는 아내와 같은 회사를 다녀서 아직 아내가 다니는 회사에 아는 사람이 조금 있습니다. 혹시 땡땡이가 회사에서는 문제없이 잘 다니고 있는지 같은 사소한 걸 물었습니다. 요즘에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집에서 표정도 어둡고 회사 일도 이야기를 잘 안 해줘서 걱정돼서 물어본다는 식으로 물었습니다. 전 직장 동료도 회사에 그런 큰 문제는 없고 아주 잘 지낸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나누다가 아내가 전에 물어봤었던 그 남자 직원과 커플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편하게 말을 해주던데 그 남자 직원과 아내가 회사에서 엄청 친하다고 하네요. 서로 같은 부서인데 회식 때는 부장님께서 저희 아내를 따리고 그 남자 직원을 사이라고 부르면서 서로 같이 앉히고 논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적으로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라고 딱 느껴졌습니다. 전 직장 동료와는 대화를 마무리하고 다음날 아내가 출근할 때 뒤를 따라가 웬 처음 보는 차에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 번호를 사진으로 찍어서 다짜고짜 아내가 다니는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차 번호를 부르면서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쳤는데 웃기게도 그 남자는 뭐가 찔렀는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100% 확신을 했죠. 당장 안 나오면 차문 뜯어버리겠다고 소란을 피우니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길게 대화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당장 차 키를 내놓으라고 윽박을 질러 그 남자 차에 붙어있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뺐습니다. 순간 그 남자가 달려들어서 몸싸움이 있었지만 당당하면 왜 덤비냐고 묻는 저의 말에 대꾸를 못하더군요. 멀리 가지도 않고 바로 제 차로 와서 메모리에 있는 영상을 봤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부터 영상을 봤는데 소리만 들어보니 서로 자기야, 여보, 호칭을 불러가면서 제 욕도 하고 서로 여행 가는 계획도 이야기하고 온갖 말을 다 하더군요. 의심은 꾸준히 했었지만 막상 목격하고 나니 동시에 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일단 그 영상들은 모두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고 다시 아내 회사로 찾아가 핸드폰으로 소리를 가장 크게 키워 영상을 틀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저를 말리다가 영상에서 서로 여보자기 소리가 나오고 쪽쪽쪽 거리는 소리까지 들리니까 전부 에휴 거리며 한숨을 쉬더군요. 이미 그 남자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아내만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 사장이란 사람한테 찾아가서
상간녀 상간남이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창피하지 않냐고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로 돌아와 그 부장이란 새끼를 잡아 주먹을 날렸습니다. 지도 할 말은 없는지 맞고 그냥 눈만 내리깔고 있더군요. 그 난리를 치고 돌아오니 차라리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집에서 아내 짐을 전부 모아서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혼까지는 쉽게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들어보니 아내가 그 남자에게서까지 버림을 받았다고 하네요. 하긴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 남자가 계속 회사에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결국 사표 내고 나왔는데 나이도 있는지라 구직도 쉽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만나달라고 아내가 찾아갔는데 매몰차게 차버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나 왕창 뜯어낼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죽고 못 살았는데 지금은 정말 이 여자가 완벽하게 무너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 이미 그 여자는 직장도 잃고 상간남도 잃었지만 위자료까지 왕창 뜯어내야죠. 짧지 않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정말 한 번은 인생의 역전을 꿈꾸지 않을까요? 저도 그러한 인생 역전을 꿈꿔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도 남들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꿈이다 보니 비웃음을 사기 일쑤였지만요. 전 어릴 적부터 연예인을 동경해오며 살았습니다. 정말 연예인이 되고 싶었고 그들의 삶이 부러웠었죠. 그러나 현실은 저는 뚱뚱하고 못생긴 애고 저는 뚱뚱하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존재감 없고 놀림받은 아이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빵 셔틀에 숙제도 대신 해줘야 했어요. 정말 학교 생활은 하나도 재미가 없고 내가 왜 빵도 대신 사주고 숙제도 대신 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삶이었습니다. 못생겼다면서 좀 어떻게 새로 태어나라면서 저에게 오래된 화장품을 긁어서 뿌리는 아이들. 이 우유 맛없는데 왜 사왔냐면서 저한테 우유를 던져서 터지게 만드는 아이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지치고 더 이상 당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예쁘게 잘 태어났는데 난 왜 이렇게 여드름 범벅에 못생긴 걸까 하고 부모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예뻐서 우유도 안 맞고 화장품도 안 맞는데 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저에겐 너무 힘든 삶이었어요. 걸핏하면 학교 뒤에로 불러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고 밤에는 본인들 술 마신다면서 술 마시는 데에도 불러서 억지로 계속 술을 먹게 하고 재롱 한번 피워보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웃고 즐기는 아이들. 나만 없어지면 모든 게 끝나겠지 하는 생각에 안 좋은 시도도 많이 했습니다. 약을 많이 먹고 삼켜보기도 하고 무섭지만 몸에 흉기를 대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까지더라고요. 자꾸 몸에 상처가 생겨서 싫고 약도 많이 먹고 삼켜도 속이 너무 답답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멀쩡해서 난 정말 힘든데 왜 끝나지 않는 걸까 하고 오늘도 실패했음에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쁘지 않은 외모, 뚱뚱한 몸매, 어떻게 하면 예뻐지고 날씬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해봤지만 뾰족한 수도 없었고 밖에 나가면 저에게 뭐라 하는 사람들, 학교에 가면 저를 왕따시키는 아이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밖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밖에 나가면 들려오는 무성한 욕에 저를 욕하지 않는 환경에 가도 모두가 저를 욕하는 것처럼 무서워지기 시작했죠.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서우니 집에만 있게 된 저.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매일 잠만 자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쪄만 가는 살. 이때 정말 몸무게가 최고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점점 더 불어나는 살, 그리고 부어서 더 못생겨져 가는 얼굴.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돼지같이 변해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를 바꿔 나가야 하는데 나는 원래 이런 애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꿔 나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점점 더 뚱뚱해지고 못생겨져만 가는 제 삶을 그저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동영상 사이트에서 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동영상의 내용은 저처럼 헤비급으로 뚱뚱하고 못생겼던 사람이 정말 굳은 의지로 죽어라 살을 빼고 피부 치료도 받고 해서 예뻐져서 주위의 관심도 많이 받게 되는 얘기였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한 채 주위 사람들의 인식과 싸워보려 하지 않은 채 그저 저를 포기하고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집에서 개인적인 다이어트 계획들과 피부 관리 계획을 짰습니다. 계속해서 집에만 있으면 좋지도 않고 해서 저는 출석 때문에 매일 아침에 몰래 왔다가 조퇴 처리를 하고 집에 가게 된 학교도 당당하게 나갔어요. 더 뚱뚱하고 못생겨졌으니까 뚱뚱한 돼지 같은 게 학교도 왜 나오냐고 발길질하고 욕하고 침을 뱉는 아이들. 하지만 다 무시했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쟤네들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니까 저런 놀림도 우습더라고요. 저는 네가 뭐가 뚱뚱하냐고 나중 되면 다 빠지다는 엄마를 졸라서 운동을 등록했습니다. 운동하러 가보니 날씬한데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통통하거나 한데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날씬한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거야 하는 생각에 학교 끝나고 운동학원, 끝나고 또 운동. 주말에도 제 시간을 쪼개가면서 정말 힘들게 운동했습니다. 본디 먹는 것을 좋아해서 자꾸 먹을 게 생각나고 너무 배고팠지만 마르고 예뻐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먹을 거와 싸우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저를 놀리는 걔네들에게 한 방 크게 먹이고 싶다는 생각에 더 이 악물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안 빠질 것 같은 살이 점점 빠지고 어깨나 허리 쪽에 제일 먼저 변화가 오더라고요. 뚱뚱하던 내 뱃살도 들어가고 정말 답없던 제 팔뚝살도 점점 해결되고 점점 일반 체형으로 돌아오는 제 몸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점점 날씬해지니까 저를 괴롭히던 애들의 반응은 더욱 격하게 변해만 갔습니다. 돼지가 갑자기 왜 살을 빼냐는 등 살을 빼면 괴롭힘도 덜해질 것 같았는데 너 같은 돼지가 살을 빼서 뭐하냐, 호박에 줄 그어봤자 호박이다 하는 등등 괴롭힘은 더 심해져만 갈 뿐이었죠. 너 같은 돼지는 영원히 돼지여야 한다면서 먹을 것을 억지로 먹이는 아이들. 화장실에 가서 다 토하고 오니까 왜 맘대로 토하냐면서 제 머리 위에 우유를 붓고 온몸으로 먹으니까 맛있냐는 아이들. 왜 내가 바뀌려고 노력해도 아이들은 저를 괴롭히는 건지 더 참을 수가 없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정말 바뀌려고 하는데 다들 너무 저를 괴롭히니까 더는 견딜 수 없는 삶.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보자 하고 많은 땡들을 술과 함께 삼켰어요. 뭔가 어지러우면서 숨이 턱 막히면서 잠이 들더라고요. 이제 힘든 것도 다 끝나는 건가 하는 찰나에 시끄러운 기계음들, 내 이름을 부르면서 우는 사람들. 꿈인 건가? 아니면 여긴 어디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무거워진 눈꺼풀이 떠졌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우는 부모님, 그리고 정말 초조한 표정으로 서 계시는 담임선생님. 제가 깨어나자 대체 무슨 일이냐면서 저에게 묻는 부모님,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말했어야지 하시는 선생님까지. 뭔가 어이가 없기도 하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반 애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쉬는 시간에 교실에 좀 와주시면 안 되냐는 부탁에 반 애들이 괴롭히는 거 하나 너 스스로 해결 못하냐면서 네가 애기냐고 했던 선생님. 애들이 하는 말을 몰래 녹음해서 선생님께 들려드려도 왜 학교에 핸드폰을 갖고 왔냐면서 들어보시다가 제 핸드폰을 압수해갔던 선생님. 그리고 학교에서 애들이 괴롭힌다고 하자 원래 성장기 때 애들이 다 짓궂어서 그렇다면서 며칠 무시하면 안 그럴 거라고 하셨던 부모님까지. 제가 죽기까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제가 죽으려 하다 실패하니까 왜 이렇게 관심을 주는 건지 정말 의아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으니까 선생님과 부모님의 표정이 바뀌었고 저는 그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 제대로 공감하고 도와주려고는 한 적 있어요? 굳어지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표정, 그들을 보면서 더 똑똑히 말했어요. 내가 이 현실 꼬라지가 싫어서 나아지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애들은 날 더 괴롭히더라고요. 근데 선생이라는 작자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부모라는 사람들도 성장기라서 그러는 거다 하면서 내가 괴롭힘 받을 수 있는 것을 당연시하고 걔 돼지맛도 못한 인간들. 그렇게 병원에서는 잘 치료받고 며칠 후에 퇴원했습니다. 떠나려던 제 시도가 실패하고 제가 죽으려고 할 때 관심 가져주는 사악하고도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제가 바뀌고 성공해서 저런 인간들을 짓밟아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더 열심히 운동하고 피부에 좋다는 것도 사서 피부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있느라 헬쓱해졌던 저는 다시 얼굴에 생기도 돌고 체중도 다시 괜찮은 체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정말 죽어라 미용 체중까지 뺐고 울긋불긋하니 좋지 않았던 피부는 세안 등등으로 해서 계속해서 관리해주니 붉은기도 많이 사라지고 점점 괜찮은 피부가 되어가더라고요. 피부가 점점 괜찮아지자 저는 동영상 사이트 등등으로 화장법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이른 나이에 시작하는 화장이지만 저는 좀 늦게 시작해서 그런가? 뭔가 많이 어려우면서도 얼굴에 이것저것 바를수록 조금씩 예뻐지고 화사해지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블러셔, 컨실러 등등 화장품 이름도 뭔가 어렵고 생소했지만 더 마르고 예뻐져야 한다는 생각에 동영상들을 보면서 열심히 화장품 이름도 외우고 화장법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뷰러도 잘못 집어서 살도 찝고 마스카라도 잘못해서 눈 전체에 묻어서 계속 닦아내느라 눈이 아팠지만 나중에는 마스카라도 잘 그리고 아이라인도 점차 잘 그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정말 소위 말하는 여신 화장을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서 더 쉬고 학교에 가보니 저도 잘 모르는 사이에 제가 죽으려 한 것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졌고 제 말과 제가 담임과 엄마에게 줬던 녹음 파일들을 통해서 학폭위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아이들은 강제 전학을 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속이 고소하면서도 걔네 앞에서 걔네보다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꼴 좋게 밟아주고 싶었는데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쁘고 날씬해지는 것만으로는 그저 걔네한테 계속 눈에 까실 뿐이고 정말 걔네와는 다른 뭔가로 걔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줘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날씬한 몸매와 체중에 예쁘장한 얼굴로 저를 바꿨지만 마지막으로 걔네보다는 나아져야겠다는 생각에 하지 않던 SNS도 시작하고 정말 바닥이던 공부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왕따와 등등으로 정말 학교 관련된 것들은 꼴도 보기 싫어서 포기했던 공부여서 그런지 많이 아는 것도 없고 어렵더라고요. 수학도 정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하지만 어떻게든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제가 날씬해지고 예뻐지는 과정에서 얻어서 그런지 정말 힘들고 뭔지 잘 모르겠는데도 알 수 없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점점 오르는 성적, 그렇게 성적이 점점 오르고 2학년, 3학년 때는 전교권에도 들게 되었고요. 1학년 때는 성적이 중하위권이던 제가 전교권이라니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당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은 대학에도 써낸 추천서 그리고 그의 수능도 잘 봐서 정말 뿌듯하고 제가 봐도 저에게 자랑스럽게 잘 나온 성적서. 이쯤 하면 됐다. 정말 열심히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적이 높아졌으니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죠. 저는 메이저인 서울권에 붙지는 못했지만 중상위권 정도의 서울권 대학에 붙었습니다. 대학 합격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뚱뚱하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놀림받고 차별받고 했던 지난 시절이 스쳐가듯이 생각나고 그걸 고치려고 정말 피나게 노력해왔던 순간들이 생각남과 동시에 이제 저를 괴롭혔던 걔네들을 이제는 제가 시원하게 밟아줄 수 있는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교 발표가 나고 저는 걔네가 전학 간 고등학교를 알아내 제 성적표와 합격 발표를 들고 걔네를 찾았습니다. 정말 예쁘고 날씬해진 그리고 그 덕분에 SNS에서도 스타가 된 사람이 본인들을 찾아오니 누구냐고 하는 아이들. 나 전 땡땡이야. 진짜 못 알아보겠어? 하니까 그제서야 일그러지는 아이들의 표정.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똑바로 말했어요. 내가 나아지려고도 노력해도 눈에 가시인지 날 차고 밟고 했던 너네는 역시 꼴통마냥 빌빌 기면서
여전히 그 땡 같은 일진놀이 하면서 살고 있네? 너네 괴롭힘 받으면서 그 괴롭힘이 너무 싫고 징어스러워서 나는 니네 떠나고 바뀌려고 더 노력하면서 이렇게 예쁘고 날씬해지고 좋은 대학에도 붙었어. 니네는 내가 영원히 그렇게 뚱뚱하고 못생기고 인생 낙오자로 살 줄 알았겠지? 근데 인생 낙오자는 너네야. 결국은 이렇게 내가 너네를 밟아주게 됐네? 기분 더럽니? 속이 잡치니? 이게 내가 너네한테 괴롭힘 받으면서 느꼈던 거야. 이제 알겠니? 제 말을 듣고 더 일그러지는 아이들의 표정, 욕까지 해대는 아이들의 얼굴에 제가 수없이 맞아왔던 우유팩을 던져줬습니다. 애들의 얼굴에 맞고 터지는 우유팩을 보고 나니 그렇게 고소하고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 미안. 목마를 텐데 우유 좀 먹으라고 던져줬던 건데 다 젖어서 어떡하니? 냄새난다 얘. 우유에 맞아서 냄새나고 젖어가면서 저를 노려보는 애들. 그 애들 머리 쪽으로 계란도 하나씩 꺼내서 던져줬어요. 터져서 흘러내리는 계란을 보면서 그동안의 제 한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던질 때마다 개들이 했던 짓을 떠올렸어요. 지들끼리 어떻게든 계란을 닦아내는 애들을 보면서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난 너네 용서해주거나 할 그런 천사 같은 생각은 없어.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똑바로 살아. 그런 일진 가오적인 행동 버리고 진짜 꼴사나워. 더 화가 났는지 저에게 욕지거리를 내뱉는 그 애들을 무시한 채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막 내뱉는 성격도 막 쏘아붙이는 성격도 아니었던 저인지라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다리도 떨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계속되었지만 저를 괴롭혔던 아이들에게 한 방 먹였다는 생각에 오는 알 수 없는 쾌감과 승리감은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짜릿하고 시원하기만 하네요. 현재 저는 좋은 여대에 입학해서 좋은 친구들과 재밌는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를 왕따 시켰던 애들은 어떠한 쓰레기 시궁창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직접 열심히 바꿔나간 제 삶을 이제 더 열심히 즐겨보려고 합니다. 제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분도 계시고 왜 내 삶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하고 후회하고 한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절대 늦지 않았고 혹시 실패했을지라도 계속해서 다시 노력해보면 언젠가는 조금씩이라도 여러분의 세상이 바뀌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별거 아닐 수 있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오빠 한 명과 언니가 있는데 어릴 적부터 유독 부모님은 아들이라고 오빠를 편애하셨습니다. 언니는 예쁘고 공부 잘한다고 별 간섭을 안 하셨는데 저는 외모도 그렇고 잘하는 게 없다고 늘 구박하고 야단을 치시곤 했죠. 그러다 보니 오빠도 저를 얕보고 부모님 안 계실 때 제 머리를 쥐어박거나 학용품을 뺏어가곤 했습니다. 언니는 저하고 7년이나 차이 나서 한참 공부할 나이에 대학 가서 연애하느라 바빴죠. 언니는 제가 못생겼다고 무시를 엄청 했습니다. 저는 이래저래 성장하면서 열등감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잠시 장사를 하시느라 지방에 내려가신 후에 저희 남매는 그야말로 매일같이 전쟁이었습니다. 밥하고 빨래하는 건 전적으로 저를 시키고 오빠나 언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오빠는 쌍욕을 밥 먹듯이 하면서 저를 식모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술, 담배, 심부름은 기본이었고요. 세탁소 오가는 것도 저를 시켰죠. 언니라는 년은 도대체 저를 하녀 취급을 하는데 지도 여자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한이 맺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공부를 아주 잘했다는 겁니다. 딱히 재능이 그것밖엔 없어서 명문대에 진학했고 전공은 행정학이라 입학한 후부터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집안에서 이렇게 학대를 받느니 대학 고시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로 했고 성적으로 기숙사에 입시를 했습니다. 집에 신세 지는 것은 없어서 다행이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지겹게 밥하고 빨래를 안 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부모님은 제가 대학 3학년 때 다시 올라오셨고 언니는 그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허우대 멀쩡한 남자와 연애를 하더니 시댁이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다 알면서 반대를 무릅쓰고 시집을 가더군요. 애를 낳는다고 해도 분유값도 없어서 어려운 형편이라 맞벌이를 하는 겁니다. 반 지하방에서 다세대로 이사를 하는 동안 형부란 인간은 바람을 피고 사고를 쳐서 혼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살더니 언니도 결혼 3년 만에 이혼 도장을 찍더니 친정에 들어앉았죠. 여기 오빠도 삼수까지 해서 안 되니 군대를 갔는데 제대하자마자 오토바이 사고를 내더니 다리 한쪽을 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밥만 축내고 있는 상태였고요. 부모님도 언니 오빠만 편애하다가 하도 꼴이 사나우니 이젠 저만 바라보시게 되었죠. 이러한 상황까지 되자 결국 저는 무슨 수를 써서든 집에 들어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말 가정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이 제일 듣기 싫었습니다. 자식은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어쩌란 건가요? 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일도 그만두셨고 엄마는 건물 청소일을 다니게 되셨습니다. 그나마 엄마라도 돈을 버니 다행인데 저도 학생이라 도움을 드릴 수는 없었죠. 그래서 더 고시 공부에 매진했고 2번 떨어진 끝에 행정고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어떻게 아셨는지 끈질기게 연락을 하시며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하시더군요. 축하한다는 한마디라도 있었다면 제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 연수 중이었기 때문에 보내드릴 돈이 없기도 했고요. 그래도 가족이 뭔지 사무관으로 발령을 받고 첫 월급의 반을 엄마 통장에 송금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언니, 오빠, 아버지까지 부양을 해야 하는 돈이었어요. 하도 열받아서 언니와 1대1로 만나서 따졌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얻어먹어가면서 살지 말고 제발 좀 사지 멀쩡하면 돈을 벌어서 살라고 말이죠. 그러자 나쁜 년이라면서 얼굴에 물을 끼얹더라고요. 저 어릴 때부터 몸종처럼 부려먹을 땐 언제고 저더러 이기적인 년이라는 겁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너처럼 지만하는 년이 이기적인 거라며 저도 소리를 질렀죠. 다 커서 머리채 잡고 싸우고 싶은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저는 그 즈음 천호통장으로 돈을 모으고 있었고 어렵게 신도시에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습니다. 다행히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곳이었죠.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원룸 8평에 살고 있어서 큰 불편은 없었어도 일단은 좋은 집을 갖고 싶었거든요. 홀랑 망해서 다세대 전세로 살고 있는 친정 식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린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마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오빠는 어차피 인간 말종이니까 그렇다 쳐도 언니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었는데 수포로 돌아가고 나니 마음이 안 좋더군요. 그러다가 그 즈음 소개팅으로 의사인 남친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는 어렸지만 남친은 저보다 5살 연상이라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 사정을 다 세세하게 오픈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정말이지 제 잘못도 아닌데 이런 문제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헤어진다는 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만나지 말까 하고요. 하지만 이런 가정 형편이 이유가 된다면 저는 앞으로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달쯤 만나보고 결정하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어차피 만나다 헤어지는 커플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인정도 많고 능력도 있고 집안도 좋았습니다. 병원장 아들이었거든요. 저에게는 분에 넘치는 상대였죠. 그래서인지 결혼까지 순탄치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얼굴도 막 예쁜 편은 아니다 보니 불안감은 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1년여를 만나다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그때도 가정 형편을 오픈하는 게 싫어 고민스러웠는데 저도 남친을 너무 사랑해서인지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을 했죠.
사실 우리 집안 사정이 이러한데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지금 헤어지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전혀 아랑곳도 않고 남자친구가 제게 같이 헤쳐나가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내라고 절 안아주었죠. 정말 고맙기도 하고 별거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친구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 저 그날 집에 와서 소주 한 병을 다 마시고 펑펑 울었습니다. 감동받아서 말이죠. 사실 사무관이라는 직업만 빼면 외모도 딸리고 집안도 형편없는 하류층인데 고마웠죠. 하지만 결혼은 집안 대 집안끼리 성사가 돼야 하는 법이라 남친 집에 인사를 갔고 반대한다 해도 크게 상처받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반대였습니다. 남친의 부모님께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가정 형편에 대해서는 남친의 뜻대로 일단은 부모님이 은퇴하셨다고만 했고 언니와 오빠에 대한 문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친 부모님께서도 결혼을 허락하시고 큰 욕심 없으시다는 두 분의 의견에 따라서 소박하게 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보니 제 혼수는 충분히 마련할 능력이 되었고 집도 마련되었고 전문직 대출도 나오니 걱정이 없었지만 부모님 집은 여전히 곤궁하고 불안한 경제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친이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이트 날보다 느낌이 좀 달랐어요. 저와 만난 남친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오는 겁니다. 저에게 저희 부모님께 전세 아파트를 마련해드리면 어떻겠냐며 이야기를 해오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강남 아파트도 있고 저도 분양받은 집이 있으니 서로 대출을 받아서 소형 아파트라도 마련해드리자는 제안이었죠. 처음엔 놀라기도 하고 그냥 이 남자의 마음 씀씀이에 놀라서 말문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았죠. 이 의견은 남친의 의견이 아닌 시아버님의 뜻이었다는 것을요. 고맙기도 했지만 너무나 파격적인 제안이라 선뜻 그러자고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시는 동네가 집값이 저렴한 편이라 보증금하고 저희 대출을 합해서 24평 소형 아파트를 마련해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친을 집 잔금 치르는 날 인사를 드리게 했고요. 그랬더니 두 분 다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그저 어릴 적 못난이 꼬마라고만 생각하셨는데 번듯한 남자친구와 여기에 집까지 마련을 해드렸으니 당연히 놀라실 수밖에요. 그렇게 아버지는 제 손을 붙잡고 우시기 시작했고 별 말도 안 했는데 그동안 저에게 미안했다면서 무릎까지 꿇으시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도 저를 부둥켜 안고 흐느끼셨고요. 그렇게 저는 남친과 병원 강당에서 조촐하게 식을 올리고 병원 근처에 집을 얻어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남친은 전공이고 곧 공중보건이로 나가야 하기에 아담한 전세를 구했죠. 그리고 친정 시댁 집들이를 하는데 손 안 빌리고 제가 다 요리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시부모님께 칭찬도 들었고요. 하긴 뭐 어릴 적부터 살림을 했으니 오죽 잘했겠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친정집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몸이 좀 나아지신 아버지는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시게 되었고 오빠는 뒤늦게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보행이 조금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에서 진상처럼 누워있지만 않고 이것저것 간단한 집안일도 돕고 식사 준비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니는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시는 게 눈치 보였는지 친구 옷가게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뭐 처음엔 툴툴거리고 지각도 하고 힘들다고 푸념도 했지만 꾸준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하루하루 열심히 각자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도 제 직업과 생활력을 인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언니나 오빠도 결혼을 해서 안정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여력이 없어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저와 시댁에 바라는 것 없이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뿐입니다. 어린 시절에 가난했고 너무나 불우한 성장기를 거쳤기에 앞으로 태어날 제 아이들만큼은 풍족하게 자라길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충실하게 보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 부부는 양가 효도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과거의 제 삶이 어찌했든 현재가 행복하니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사람이 유해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모든 게 감사하고 주변에 베풀고 싶은 마음도 커지고요.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직업은 공기업 과장이고 오랫동안 돌싱으로 살았습니다. 20대 후반에 했던 사기 결혼 때문에 한 달 만에 이혼을 했거든요. 소개를 받아서 한 결혼이었는데 학벌, 집안, 재산 모든 걸 속였고 한 달 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남자가 순순히 수락을 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전 미혼이었죠.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아파트도 서울에 한 채 장만해놨는데 전 외롭기만 했습니다. 아마 그때 저를 누군가 위로해주고 달래줬다면, 아니 제가 조금만 신중했더라면 다시 남자를 만나진 않았을 겁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갑자기 복막염으로 수술을 하게 됐는데 담당 의사가 친절하게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2주간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전공의보다 더 저를 챙겨주고 자주 병실에 들러 상태를 물어보더군요. 그때만 해도 전 성격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나쁠 건 없었으니까요. 회복이 되면서 찬찬히 보니 외모도 호감형에 학벌이나 의술도 알려져 있는 명이더라고요. 태어나고 외래진료로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 약 받아서 복용하고 더 아프거나 개운치 않으면 재진을 받으라는 말뿐이었고 별다른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전 유난스럽게 그 의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대시를 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처지였는데 우연히 제가 일하는 홍보팀에서 의사를 만나 위암에 대한 칼럼을 의뢰할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소화기내과 의사였고 저로선 호의적인 태도에 좋은 감정도 있고 해서 섭외를 했더니 수락을 해주셔서 칼럼 원고를 받았고 나중에 제가 보답하는 차원에서 식사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개인적인 만남은 처음이었는데 저는 정말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설레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미혼이라는 점도 절 더 반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스토랑을 가려고 했는데 아직 회복 중이니까 한식을 먹자면서 소박한 한정식집에 저를 데려갔고 음식을 제 개인 접시에 서빙해 주었습니다. 별 뜻 없는 호의였겠지만 저로선 잔잔한 감동이었고 이성에게서 받아보지 못했던 거라 더욱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데 어떠냐고 물어오더군요. 순간 저는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만나보고 싶다고 말을 했죠. 그럼 연락드리겠다며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교회에 있는 카페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서로 지나온 날들을 얘기하며 유대감을 쌓았죠. 그렇게 저희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만났습니다. 서로 케미가 통했고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고받을 정도로 정도 들었고 나이가 있는 만큼 결혼 얘기가 오고 갔어요. 저보다 3살 어린 것 빼고는 별 문제 없이 모든 일이 순조로울 줄 알았죠.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는 환대를 받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받아서 저희 둘 다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시댁 쪽에 갔을 때는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 않고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집에서 저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죠. 왜 말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제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전 본능적으로 이 결혼은 하기 어렵겠다고 감이 팍 왔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얘기했죠. 이미 제가 한번 결혼한 것도 알고 있었고 전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면서 절 안고 흐느끼는 겁니다. 전 정말 당황스러웠고 저 역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람 마음을 단번에 잘라낼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절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반대하는 이유는 나이도 많고 개업을 도와줄 만한 집안의 딸도 아닌데다가 같은 전문직이 아니어서라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전문직하고 결혼하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진짜 어이가 없었죠. 들어보니 제가 결혼을 한 번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사실까지 알고 계셨다면 아마도 더욱더 대놓고 반대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처받기 싫었던 저는 이별을 고하고 잠적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회사는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고요. 두 번째 만남은 결혼으로 이어질 줄 알았는데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비관적인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병행했고 우울증 약도 매일 먹었습니다. 제가 옮긴 지점은 지방의 한적한 곳으로 드나드는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였지만 지방이다 보니 그리 상권이 활발하지도 않았고 저는 사택을 얻어 살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도 벌벌 떨면서 썼고 어떻게든 월급을 그대로 통장에 다 예금할지 그 궁리만 하면서 살았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헤어진 지 1년여가 흘렀습니다. 근무하다가 잠시 탕비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말에 나가보니 그 의사분이었습니다. 남자친구라고 하기엔 이미 이별을 해서 남이 된 사람이었지만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여긴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본인 어머니를 꺾기엔 지쳐서 아예 병원에서 나와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는 겁니다. 전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좀 늦긴 했지만 우리 함께 합시다. 나 당신 못 있겠어요. 그 말을 그 남자에게서 듣는데 어찌나 놀랍기도 하면서 마음이 짠하던지요. 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사택을 나와 그의 집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래도 혼인신고는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짐을 옮기고 바로 구청에 가서 부부회견을 맺었죠. 남편은 페이닥터긴 해도 내시경을 잘해서 연봉도 좋았고 지방에서는 의사가 귀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모은 돈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살 곳으로 33평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예쁜 그릇도 사고 이불도 사서 새살림을 채워 넣었습니다. 회사도 가까워서 저희는 퇴근하고 저녁도 같이 사 먹고 집에 와서 맛있는 안주와 함께 맥주도 마시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전 매일매일이 행복했고 결혼식 따윈 올리지 않아도 살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 남편의 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문은 그가 열어준 듯 했고요. 아마도 미리 연락하지 못했던 건 제가 감정이 상할까봐 그랬던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전 너무 아파서 눈물이 핑 돌더군요. 내가 왜 이렇게 맞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던 찰나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밀치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동안에 전 평생에 못 들어본 욕을 다 듣고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모른 척 할 수 없어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울자 남편은 그래도 달래면서 잘 살 테니까 좀 지켜봐 달라고 하는데 전 가슴이 벌렁거려서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에겐 집안 말아먹고 아들 잡은 년이라면서 제 머리칼을 뜯으려 하시는 걸 겨우 피해서 주말이었는데도 회사 숙직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숙직실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일들이 두려웠고 이렇게 어떻게 사나 하는 걱정에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면서 저를 세게 안아주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든 저와는 잘 살 것이고 어머니 일은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편도 같이 울었죠. 집에 돌아와서 저희는 힘든 과정을 잘 견뎌보자며 맛있는 점심과 와인 한 잔을 하고 누웠습니다. 그제서야 설친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고 남편과 저는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죠. 그 몇 달간 생리가 없어서 병원에 가보니 임신 8주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임신을 축하하며 남편과 저는 조촐하게 파티를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어머니는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며 저를 안심시켰고요. 그렇게 전 바쁘게 일하고 남편은 개업할 준비를 하면서 산 달이 다 되어 저희는 대학병원 가족분만실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여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저보다 남편은 더 기뻐했고 전 드디어 휴직계를 내고 육아에만 전념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주었고 저희는 더없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그즈음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올라갔고 저도 뒤이어 병원에 도착해보니 간암 말기로 임종을 앞둔 상황이시더군요. 그래도 저희 딸을 보시더니 제게 장하다며 눈으로 흐뭇하다는 표현을 하시며 며칠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날 남편은 제가 본 이래로 처음으로 절규를 하며 슬퍼했습니다. 무사히 아버님 장례를 치른 후 그렇게 저를 반대하시던 어머니는 그 충격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병이 발병한 상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사별하자마자 치매가 오셨고 저희가 사는 지역에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괜찮은 요양원을 찾기 전까지만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하더군요. 전 기꺼이 그리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출근을 하고 아이도 유치원에 가게 되면 저도 제 할 일을 시작합니다. 예전에 얼굴을 보자마자 대뜸 제 뺨을 쳤던 기억에 저 역시 아무런 예고 없이 뺨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게 쏟아부었던 모진 말들도 전 다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대로 다 돌려주었습니다. 아예 못 알아보는 것 같다가도 순간순간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분 역시 제 뺨을 때리고 머리를 쥐어 뜯으려고 달라듭니다. 그럼 저 역시 똑같이 해주었죠. 그리고 요양원으로 남편이 모시자고 했을 땐 그 지역에서 악명 높은 간병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딱 그분 옆에 그 간병인을 붙여두었죠. 그렇게 전 하루하루 나름의 복수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쉽게 저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실 순 없을 겁니다. 저에게 너무하다고 하는 분들은 아마도 저와 같은 일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도움 하나 받아본 적 없던 완벽한 타인이 대뜸 나에게 욕을 하고 단 한 번도 맞아본 적 없는 내 뺨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는 그 경험은 겪어보지 않고선 모릅니다. 그동안은 문득문득 생각나는 이런 일 때문에 우울증 약까지 복용해 왔었는데 어쩐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그날부터 전 약도 끊게 되었네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